이리하여 5.16 이전에는 겨우 27개국뿐이던 수교국이 5.16 이후 79년까지 18년 동안에 11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고자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오로지 한민족 한 핏줄인 북한만은 적화 통일을 위한 대남 전략만을 일삼으며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밥 먹듯 저질렀습니다. 세균전을 벌이기 위해 일본의 모 회사에다 세균의 배양을 의뢰하는 천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우리의 해군 오륙함이 동해에서 침몰하고 68년 1월 21일 새해 벽두부터 무장공비 31명을 밀파,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오던 도중 1명은 생포되고 28명은 사살된 121 사태와 강원도 삼척 울진에 무장공비 100여 명을 투입, 양민을 학살했던 일 등 제2의 6.25 도발을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그 바쁜 일정을 나누어 일선지구를 시찰하며 행여 국방에 허술함이 없나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열악한 우리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군에는 시속 1600km의 초음속 F-5A 제트기를 도입하고 레이더 기지도 신설하는 등 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해군에는 고속 수송함을 도입하고 육해공군 3군을 통틀어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눈두렁에 총을 놓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안보 정신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50만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내 나라, 내 직장, 내 고장은 내 힘으로 지키자는 목표 아래 대전에서 그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날 연공정선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며 형사고락을 같이 하던 전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향토 방위의 병사가 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군의 장엄한 창설식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사상 민방위의 충기원을 열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목숨을 걸고 방위하겠다는 국방의 결의와 각오를 중에 선포함으로써 김일성 집단에게 침략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결연히 요구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전우 여러분들의 굳은 결의와 불기가 북쪽의 전쟁 도발자들에게 따끔한 반성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성공의 아성이 될 것을 기구해 맞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예비군들에게도 수통 하나,
총 한 자로 나누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일념은 버리지 않고 1969년 3월 1일 국도 통일원을 개원했습니다.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 측의 성의는 아랑곳 없고 북한은 69년 4월 15일 또다시 미 정복이 EC-121기를 동해 상공에서 피격 추락시켰습니다. 동해 상황은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또다시 승객 47명을 태운 칼기를 강제 납치하려 했고 70년 6월 4일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군 방송선을 납치하고 6월 22일에는 국립묘지 현충문에 폭탄을 장치하여 원격 조종으로 국가 원수를 저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69년 8월 21일)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내부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안착한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평화란 가장된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프란시스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대한국 방위 조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약속은 채 반년도 못 되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70년 2월 18일 닉슨 미 대통령은 70년 대외교 정책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자주 국방을 촉구하고 미국의 타국가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불개입을 천명했으며 또한 아시아 지역 경제 및 군사 원전은 75년까지 모두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8월 24일에는 에고뉴 미국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특사 자격을 띠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닉슨 도트린의 거센 바람이 우리 한국에도 불어닥칠 각오는 했습니다. 그러나 빨라도 인도 차이나에서 먼저 시작된 다음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 월남 파병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데 비추어 그의 버금가는 국군을 파원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일부가 월남에 파견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파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고뉴 부통령이 한국의 안보 문제와 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다니 박 대통령께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에고뉴 부통령은 철군 이유를 미군의 해외 군사 개입 반대 여론 및 군사비의 절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에고뉴 부통령의 회담은 3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회담은 아침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 점심도 거른 채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 보장, 후 철군의 언지를 미 측으로부터 받아내어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철통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내용은 그 첫째가 주한미군을 2만 명 이상 철군하지 않는다. 그 둘째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특별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그 셋째는 유사시에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을 문서로서 보장한다는 등의 세 가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 보장, 후 철군의 보장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당황하게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브라운 각서, 상호 방위조약 등을 완전히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는 우리의 안보에 먹구름을 끼얹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군사적 방어력은 거의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고뉴 부통령은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이 한국군 근대화 계획을 완수하고 미 지원이 없이 안전 보장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나 미군은 계획대로 철군한다라고 말해 에고뉴 부통령 자신도 한국의 낙후된 장비,
위험한 안보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군의 철수가 국내에 보도되자 북한은 이를 남침의 최적기로 판단, 군사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쟁 준비에는 아랑곳 없이 1971년 3월 27일 미 7사단은 한국을 떠나기 위해 고별식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날 미 7사단을 표창하고 사단장에게 국선장을 수여했습니다. 해방 후 1945년 9월 8일에 한국에 상륙한 후 23년 10개월간의 공헌을 한 미 7사단이었습니다. 미 7사단이 떠나고 남긴 155마일의 일선 방위는 우리 국군이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고별사를 하는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검은 먹구름처럼 어두운 6.25의 참상들이 악령처럼 떠올랐습니다. 1949년 6월 29일 우리들의 그토록 간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채 1년도 못 되어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 몸서리치는 비극들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2의 6.25를 우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북한은 휴전선에 전쟁을 목표로 한 군사 배치를 하고 있었고 한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알은 겨우 3, 4일분밖에 안 되었다면 누가 이 사실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텅 빈 무기고 맨 주먹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사명. 박 대통령께서는 납덩어리처럼 굳은 얼굴로 자주 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절규하며 방위산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우선 국력을 조직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비능률적인 방식들을 척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다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유신 헌법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수수라고 비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16 혁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필수적인 구국의 깃발이었듯이 유신도 시대가 요구하는 국토 방위를 위한 소명인 것을 역사는 후일 증언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당대의 인기보다는 후일 역사의 평가 앞에 책임을 중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끝내 유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은 안정을 저해하고 비능률과 사치와 낭비만을 일삼고 살아왔습니다.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시바삐 안정을 이룩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번영과 통일의 영광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알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이것을 신념으로 삼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것처럼 취약한 제도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한국적 민주주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영국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대통령 중심제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모두가 나라 사정에 맞는 정치 풍토를 갖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대치돼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은 그들 나라 사정에 맞는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박 대통령께서는 유신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 투표에서 총 유권자 1,500여만 명의 91.9%가 참가했고 총 투표자 가운데 91.5%가 찬성했습니다. 이리하여 유신 헌법은 국민의 뜻에 의한 국민의 헌법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73년 2월 23일 박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6.23 선언 7개 항목은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과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7개항을 발표한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내외의 정세를 냉엄하게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조국의 평화를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북한을 대화의 강장으로 불러내고 공산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대공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 6.23 선언에서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 지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6.23 선언이 쓴 한 달 후 1973년 7월 11일 남북 적십자 제7자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추석 성묘단의 상호 방문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키신저 미 대통령 보좌관도 주한 미군 감축은 남북 대화가 성공할 때 가능하다고 천명하며 남북 대화 정책에 지지를 보냈습니다.